자, 여기까지 해서 개정되는 신유형 토플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한번 듣고 나니 더 질문이 생기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Q&A로 여러분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드릴까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플 시험 자체의 아이덴티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그런 아카데미컬한 패시지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뭔가 학문적인 그런 분야별, 영역별 학습은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희소식은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젠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외우시는 것보다는 좀 더 쉬운 단어를 철자까지 정확하게 짚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새롭게 추가된 유형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어휘,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어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팁이 좀 필요하다라면 그래도 시험과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오픽이나 토스 또는 아이엘츠에서 나왔던 그러한 어휘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챗GPT에 여러분들이 퀘리만 잘 넣으면 그 부분은 싹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참고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이메일, 광고 전단지, 심지어는 영수증을 그냥 바로 화면에서 제시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사소한 일상 용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친근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세대들이 친구들끼리 텍스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은어라든지 약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토플 자체가 시나리오에 굉장히 진심이에요. 은행이나 관공서 이런 곳을 방문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은행과 관련된 뱅킹 용어라든지 관공서에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명 서류 뗄 때 필요한 그런 용어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상품 설명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간단한 어휘 같은 경우에도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들으면 정말 쉬운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뜬금없는 보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딱 봐도 yes, no question이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yes 또는 no가 들어가 있는 보기가 답일 거야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하지만 정말 뜬금없이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안나가 내일 회의에 참석할까? 라고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Will Anna attend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Yes, she will. 또는 No, she won't. 이런 식으로 답안을 기대를 할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애나쌤 지난주에 미국 간다라고 했어 라는 말이 나온다라면 실제적으로 yes, no question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패턴을 벗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라면 단순히 쉽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뜬금없이 훅 들어오는 그런 훅을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같아요. 이 부분은 최근 오픽이나 토스 시험에서 이 유형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좀 변형되는 패턴을 유심히 보신다라면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쉽지만 방심하지 마라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유형은 대화글 conversation이라고 말씀해드렸고,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announcement 공지문인데, 두 유형의 공통점, 대화든 특히나 공지글이라면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듣기 부분에서 전체 내용을 다 듣고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듣고 있는 이 전체 내용에 정확한 포인트, 즉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낸다라면 아마 오답을 생각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화도 그렇고 공지도 그렇고 다짜고짜 처음부터 본론부터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메인 아이디어는 첫 부분에 나온다. 이건 뭐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여기서 꼬아지는 패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난 다음에 본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신다라면 일단 전체적인 내용의 중간 정도부터 터지는 그러한 정확한 포인트에 집중해 보신다라면 목적성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선생님들조차도 처음 들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고 실제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 Multi-Stage Adaptive Testing, 즉 적응형 시험이다 라는 부분에서 리딩과 리스닝에서 이 모듈형 테스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듈 1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리딩에서 제시되는 문제 유형 3개, 리스닝에서 만들어져 있는 문제 유형 4개를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모듈 1 시험에 대한 성적이 학생들이 응시를 해 나가는 동안에 바로 컴퓨터 채점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AI가 이 학생의 능력을 빠르게 파악하여서 모듈 2 문제를 구성을 이제 빨리 만들어내는 거죠. 두 번째 모듈에서 어퍼 레벨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 첫 번째 모듈, 두 번째 모듈 다 맞으면 만점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모듈에서 로어 레벨을 받게 되면 이 학생은 이제 만점은 받기 힘든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게 모듈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리딩과 리스닝은 목표 달성 전략을 모듈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고득점, 즉 만점이 목표다 하는 사람들의 전략은 아주 단순해요. 모듈 1도 잘 치고 그래서 모듈 2에서 어퍼 레벨 받고 그럼 모듈 2도 잘 친다. 그래서 그 잘 치는 수준이 다 맞는 수준까지 갔다. 그럼 만점 나오는 거죠 뭐. 반면에 중하위권 학생들은 0.1포인트라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뉴토플에서는 기존의 120점 만점이 아니라 CEFR이라는 그러한 유럽식 기준을 받아들여서 6.0 만점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때 6.0 포인트에서 점수의 그 소수점 자리가 반올림되는 시스템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토플 점수 총점 80점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해 라고 했을 땐 내가 토플 시험에서 78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원 자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바뀐 뉴 토플에서 내가 예를 들어 포인트가 3.6포인트야
라고 하면 반올림되어서 4.0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이때 4.0포인트가 예전 토플로 따져봤을 때 80점이 되는 점수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바뀐 점수 체제에서 반올림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0.1포인트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모든 유형에 대한 공부는 해두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면에 이제 시험이 임박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똘똘하게 공부를 하라는 거죠. 내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내가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남아있는 시험 기간을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부담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친다. 하지만 못 쳐도 좋다. 왜? 두 번째 모듈에서 쉬운 모듈을 받게 되면 나는 두 번째 모듈에서 쉬운 문제에 더 집중해서 더 많은 포인트를 받아가면 되니까, 이렇게 전략을 잡고 공부를 하신다면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그렇게 좌절 모드로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특히 토플 공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길어지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3개월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꼭 슬럼프에 한 번씩 빠지던데, 이 어려운 걸 내가 계속해도 안 될 것 같고 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유형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내가 어려운 유형, 리딩에서 세 번째 유형이나 리스닝에서 네 번째 유형, 이 아카데미컬한 내용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내려두고 쉬운 유형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두 번째 모듈에서 로우 레벨 문제를 받고, 그리고 초집중해서 가급적 많은 포인트를 겟해 오시면 전체적으로 평점은 상승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토플에서 목표 달성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이 좋아서 내 생각과 또는 내 전략과 상관없이 두 번째 모듈에서 어퍼 레벨을 받았다. 아우, 이렇게 생각하세요. 운이 터지는 날은 계속 운이 터지더라고요. 그날은 되는 날이야. 그럼 자신이 어떤 계획했던 전략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 모듈, 나 어퍼 레벨을 받았어. 망했어.가 아니라, 생각도 못했는데 두 번째 모듈에서 어퍼 레벨을 받았네? 그럼 내 오늘 다시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열심히 다시 한번 쳐보는 거예요. 운이 통하는 날은 계속해서 행운이 쏟아질 거예요. 믿어보세요.